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전나비를 아시나요? 이 곤충의 살아남는 방식을 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알에서 깨어난 부전나비는 땅으로 떨어져 개미 애벌레인 척 연기래요. 그럼 같은 종족인 줄 알고 다가온 일개미가 굴 속으로 데려간답니다. 이후 2년간 먹이를 먹여가며 애지중지 키우는 것이죠. 그렇게 개미의 노동력과 먹이를 갈취한 부전나비는 성충이 되어 요요히 개미굴을 빠져나갑니다. 제3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땐 신기할 뿐이겠지만 개미 입장에선 뒤통수 제대로 맞은 거나 다름없죠. 제가 그 개미의 입장으로 살아본 장본인인데요. 그거 정말 기분 더럽더군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은 나와 비슷한 한 아이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지만 결국 뒤통수 거하게 얻어맞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 맞아도 할 말 없는 거 알지? 다 알고 찾았어. 가맹점 사기에 자체 브랜드 의상까지 중간에서 가로채고 너 이 자식 내가 거기에 얼마나 큰 공을 들였는지 몰라서 그래? 너 진짜 사람이긴 하냐? 들짐승도 너처럼은 안 해, 알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 하나 없고 아픔 없는 사람 하나 없죠. 저 또한 약간의 아픔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체구도 작고 약하게 태어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많이 받았더랬죠. 고등학교 시절엔 소위 말하는 왕따까진 아니더라도 반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는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수한 괴롭힘을 당하면서 성인이 되니 나 자신부터 달라져야겠더군요. 그렇게 시작한 운동은 제게 자신감을 안겨주었고 덩달아 외모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패션에도 눈길이 갔어요. 이런저런 옷을 골라 입고 맞춰 입는 게 생각보다 재밌는 거 있죠. 흥미를 붙여나가다 보니 어느새 업이 되었고 옷가게 하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장을 처음 오픈할 땐 대학로와 시장가 둘 중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내 나이 또래에게 인기가 많으려면 대학로가 제격이겠지만 집에서 거리가 꽤 멀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합리적인 판단하에 시장의 메인 도로 옆쪽에 오픈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벌이가 괜찮은 거예요. 2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턴 자신감도 많이 붙었고 손님 대하는 것도 재밌더군요. 근처에 중고등학교도 가까운 편이었기에 10대들이 주 고객층이었죠. 그리고 요즘은 다들 카드를 쓰지만 그때 당시는 현금 장사가 주를 이뤘습니다. 시장 환경 그리고 10대 특성상 카드 결제보단 현금 비율이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점차 부가 쌓였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도 하나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창 사업을 늘려갈 때쯤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저 혹시 아르바이트 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는 한눈에 봐도 비쩍 말라 중학생으로 보이는 체구였고 덥수룩한 헤어스타일에 어정쩡한 모습을 보였죠. 입고 있는 교복을 보니 근처 고등학교 학생으로 보였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 물으니 고등학교 3학년이라더군요. 소극적인 태도와 말투에 과거 제 모습이 겹쳐져 보였습니다. 제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던 그때 그 시절과 너무 비슷했죠. 당시 굳이 일손이 더 필요하진 않았으나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를 고용하게 되었죠. 이후에 대화하면 할수록 과거의 저와 비슷한 점이 참 많더군요. 처음엔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게 나중엔 뭔가 의무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를 제대로 키워주고 싶었다고 해야 할까요? 제사비로 헬스장 회원권을 끊어 운동하는 법을 알려주고 데리고 나가 맛있는 걸 사 먹이기도 했습니다. 동생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절 많이 따랐고 함께하는 옷가게 장사에도 적성이 맞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니 둘도 없는 형동생 사이가 되더군요. 오히려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사이였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 사이에 저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에 골인했고 동생은 몰라보게 바뀌었습니다. 꾸준히 운동한 덕분에 몸은 근육질이 되었고 같이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패션 센스도 높아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에게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평소와 달리 동생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더군요. 형, 이번엔 달라. 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난 것 같아. 지난 2년들과 달리 본인 인생을 다 쏟아부을 만큼 사랑한다고 하더군요. 20대 때의 사랑이란 다 열정적이고 불타오르기 마련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심이라며 제게도 소개해주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직업이 모델이라고 하니 저도 흥미가 생겼습니다. 왜냐면 제 와이프도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모델 활동을 했었거든요. 호기심이 생기기도 해서 비싼 한우를 사주겠다며 와이프와 함께 넷이서 만나기로 했죠. 그렇게 만나게 된 동생의 여자친구는 모델답게 늘씬한 몸과 화려한 얼굴을 지녔더군요. 그 때문인지 동생의 어깨도 한껏 올라간 듯 보였죠. 저와 동생은 과거부터 비슷한 점이 많았지만 모델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까지 같으니 신기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뒤따라오는 동생의 모습에서 묘한 동질감과 가족애 같은 것들이 느껴졌죠. 그런데 동생 여자친구의 성격은 와이프와 정반대더군요. 제 아내는 배려심이 많고 현명한 사람인데 반해 동생 여자친구는 조금 툭툭 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처음엔 크게 거슬리는 게 없었으나 술이 들어가자 본격적으로 변하더군요. 점차 발언이 세져서 불편해지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아내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쪽도 모델 일 했다고 했죠? 그럼 몸매 관리는 기본 아닌가? 뭔가 조금 모델이라고 하기엔 통통하신데요? 모델 활동했던 거 뻥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아내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아내가 모델 일을 관두고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살이 조금 붙은 건 맞지만 퉁퉁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깡마른 체격이었다면 이젠 날씬한 정도일 뿐이었죠. 게다가 전 매일같이 와이프에게 살이 더 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깡말랐을 땐 잔병치레도 많았는데 살이 어느 정도 붙고 나서는 훨씬 체력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건강을 위해 일부러 헬스장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시키고 밥도 든든하게 사다 먹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통통하다는 말로 비꼬듯이 아내를 폄하하더니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더군요. 저는 버럭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 담고 지금부터 한 번만 더 내 와이프에게 예의 없이 굴면 그냥 일어나겠다고 했습니다. 전 이 정도면 정말 신사답게 잘 참고 말한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동생 여자친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선 엉엉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 가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쳐다봤죠. 동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달래주고 있더군요. 저는 여기서 더 앉아있어 봤자 서로 기분만 상할 것 같으니 그냥 이쯤에서 파하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아내와 일어나 계산하고 나가 있자 동생과 여자친구도 뒤따라 나오더군요. 동생 여자친구는 저희에게 어떤 인사도 없이 그대로 스쳐 동생의 차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동생은 제 와이프에게 고개를 꾸벅 숙이며 죄송하다 하더군요. 아내는 그냥 씩 웃으며 괜찮다 답하곤 얼른 가서 여자친구 달래주세요 하고 어른답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도 저도 여자친구가 영 별로란 얘기를 주고받았죠. 뭐 처음엔 기분 나쁘긴 했는데 이젠 괜찮아. 어린애가 뭘 알겠어. 나랑 친해질 일만 없으면 되지 뭐. 저는 괜히 아내에게 미안해서 앞으로 이런 자리는 다신 만들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여자친구에 대한 반감이 들기 시작했죠. 동생도 눈치가 있는 모양인지 그 이후로는 제 앞에서 여자친구 얘기를 꺼내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게에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태풍이 강하게 지나가긴 했었는데 그 영향인지 멀쩡하던 가게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던 찰나 앞집 신발 가게 사장님께서 놀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50대의 나이로 제 엄마뻘이나 다름없었는데 워낙 성격이 좋으셔서 동료 느낌으로 친한 사이였어요. 물이 새는 모습을 보시더니 친한 누수업체가 있으니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가 이 근방 방수공사로 유명한 곳인데 재발률이 낮다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시공시간도 반나절이면 충분하다고 하니 부탁드리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나서서 본인 친아빠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아버님께서 인테리어 공사 일을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누수방수까지 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물어보니 전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을 거래요. 뭐 기왕 돈 들이고 하는 거면 동생 아버님께 맡기는 게 서로에게 좋겠다 싶었죠. 그래서 신발 가게 사장님께는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동생 아버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아버님은 바로 다음날 찾아오셔서 상태를 확인해 주셨어요.
그리곤 위층 타일에 실리콘이 떨어져 나가면서 물이 새는 것 같다더군요. 그 얘기를 들으니 조금 의아했습니다. 평소 멀쩡하다가 갑자기 태풍 이후부터 물이 샜기에 저는 외부 요인일 거라 확신했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위층 문제가 맞는지 다시 여쭤봤죠. 아니 그럼 전문가인 내 말이 맞지? 그쪽 추측이 맞겠소. 우연히 겹쳤을 뿐이지 100% 위층 실리콘 문제 맞아. 그것만 보수하고 나면 이제 물 새는 일 없을 거야. 아버님 말씀대로 인테리어 공사에 무지한 저보다야 전문가의 말이 맞겠지 싶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린 뒤 이틀 꼬박 가게 문을 닫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이틀이나 걸린다는 게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해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작업을 끝낸 뒤 가게를 다시 열었을 때 신발 가게 사장님께서도 상태를 확인하러 오셨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더니 잘 된 건지 모르겠다며 돈은 얼마 줬냐 물으시더군요. 300 정도 들었다고 하니 깜짝 놀라시며 그게 말이 되냐입니다. 이 정도면 100만 원이면 해결될 텐데 완전 덤터기 쉬운 거래요. 솔직히 저도 300만 원을 들이면서 이게 맞나 싶긴 했습니다. 그래도 남도 아니고 친형제처럼 지내는 동생의 아버님인데 돈을 깎기도 그렇고 의심하기도 그렇더군요. 머쓱하게 웃는 저를 보던 신발가게 사장님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제가 너무 착한 탓에 남들이 자꾸 핏 빨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거래요. 본인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인데 친동생처럼 지내는 걔도 별로 좋은 사람 같지 않으니 주의하라시더군요. 그때 당시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올리며 알겠다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이었어요. 다시금 태풍이 저희 지역에 들이닥쳤고 비바람을 겪고 나니 전보다 더 큰 범위로 천장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줄줄 새는 정도였죠. 출근해서 그 모습을 본 동생은 우물쭈물하며 본인 아버지에게 다시 연락하겠다고 폰을 꺼냈습니다. 전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에 폰을 든 동생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어요. 나 더 이상 누수공사 때문에 장사 늘어짐 힘들어. 지금 가을 신상 한창 팔아야 할 시기인데 옷도 다 젖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미안하지만 앞집 신발가게 사장님 지인분이 하루면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쪽으로 연락해 볼게. 동생은 제 말에 토달지 않고 알겠다며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렇게 신발가게 사장님의 도움으로 다른 방수업체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업체에선 제 예상과 같은 말씀을 하셨죠. 옥상과 건물 외벽에 크랙이 있었는데 태풍 때문에 그 틈새가 더 벌어졌답니다. 그리고 비가 오니 그 틈새로 물이 줄줄 새기 시작한 거래요. 위층 타일 실리콘 때문은 아니냐 여쭤보니 피식 웃으시며 전혀 상관없답니다. 옥상과 외벽 크랙이 업라인을 타고 저희 가게로 물이 샌 거기 때문에 위층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대요. 그때야 제대로 느꼈죠. 내 돈 300만 원을 그냥 날린 거구나 하고요. 그래도 동생에게 눈치 주거나 그 돈 다시 돌려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 형편에 300만 원이란 그리 큰 액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친한 동생 아버님께 용돈 드린 셈 치기로 했습니다. 동생네 집안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어머님이 안 계셔서 아버지 외벌이로 생활한다는 점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재공사를 한 뒤로는 누수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니 다행이었죠. 이제 물 새는 것도 없고 걱정 없으니까 더 이상 눈치 보고 그러지 마라. 내가 아버님께 용돈 드린 셈 치면 될 일이니까. 알았지? 묘하게 주눅든 듯한 동생의 모습에 한마디 해주었더니 고맙다고 인사하더군요. 그렇게 그 일은 잊혀졌습니다. 이후 좀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겼거든요. 온라인몰의 매출이 갑자기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많이 고민하던 저는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투자해서 자체 브랜드 의상을 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색다른 디자인으로 제 쇼핑몰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의상을 만들어 고객들의 눈길을 끌어보고자 노력한 것이었죠. 그렇게 디자인 시안부터 시작해 공장을 컨택하는 등 할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매장에 출근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정도로 바빠졌죠. 그래서 한참 고민한 끝에 아예 오프라인 매장 운영 자체를 동생에게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동생은 이미 가게 운영의 전반적인 걸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 없이도 충분히 해낼 능력이 있었죠. 게다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 10대 고객님들과 대화가 잘 통한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혼자 할 때보다 동생과 할 때 매출이 늘었었거든요.
결정을 내린 저는 동생을 불러 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맡겨만 줘. 내가 진짜 잘해볼게. 고마워요. 동생은 매니저에서 점장으로 직함이 바뀌는 것에 대해 특히 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100만 원가량 높여주겠다고 했더니 저를 덥석 끌어안더군요. 동생은 제게 정말 잘하겠다며 끊임없이 감사의 표현을 남겼습니다. 기뻐하는 걸 보니 저도 덩달아 신나기까지 했죠.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에 넘겨줄 걸 그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다년간 운영해오다 보니 오프라인 매장의 한계가 느껴져서 점점 온라인 쪽으로 중심을 옮겨가던 중이었는데 한시름 덜 수 있었죠. 믿고 맡길 동생이 있으니 저도 한결 편한 마음으로 자체 브랜드 제작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장 대신 쇼핑몰 사무실로 출근하다 보니 동생과 마주칠 일은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2주에 한 번쯤 밥 한 끼 먹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가량 지났을 때였어요. 동생으로부터 할 말이 있으니 매장에서 만날 수 없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길래 큰일이 있나 걱정이 됐어요. 허겁지겁 업무를 끝내고 동생이 관리하는 매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동생뿐만 아니라 동생 여자친구도 같이 앉아있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본론부터 물었습니다. 형, 혹시 월급 좀 더 올려줄 수 있어? 예상치 못한 말이라 당황하며 옆을 쳐다봤더니 동생 여자친구가 팔짱을 끼고선 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주는 월급은 400만 원이었는데 그 돈이 결코 부족한 금액은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들어주는 게 맞기에 뭐 때문에 그러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제대로 답을 못하고 우물쭈물거리더군요. 고정비만 얼마고 돈이 얼마가 부족하고 하는 개인 사정을 늘어놓는데 속으론 그게 월급이랑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벌이에 맞춰서 본인 소비 수준을 맞추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벌이에 비해 과한 지출을 해놓고선 월급을 올려달라뇨. 본인이 선택한 소비를 왜 제가 책임져줘야 하나요?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자 옆에 서 있던 동생 여자친구가 제게 말하더군요. 제 친한 친구가 백화점에서 옷가게 매니저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달에 600씩 받는데요. 근데 제 남자친구는 거기보다 더 빡세게 일하고 영업시간도 긴데 400은 너무 부려먹으시는 거 아니에요? 눈을 한껏 부라리며 항의하듯 말하는 동생 여자친구를 보니 기가 차더군요. 월급 올려줘서 고맙다며 본인이 잘 운영해보겠다며 신나하던 동생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저 본인 여자친구 눈치만 보면서 제 눈길을 피하고 있으니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 600이 인센티브지 않느냐 물었더니 그건 잘 모른다더군요. 백화점은 인센티브 개념으로 매출의 몇 %씩 챙겨주는 경우가 많고 나는 기본급으로 400 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전처럼 월급 300으로 낮추고 매출에 비례해서 챙겨주겠다고도 했죠. 그랬더니 둘 다 입을 꾹 닫더군요. 사실상 오프라인 매장은 점점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매출에 비례해서 준다고 하니 본인들 손해임이 뻔하니까 아무 말 없는 거 있죠. 동생 여자친구는 다시 친구한테 전화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며 휙 나갔습니다. 그렇게 매장에 동생과 저 둘이 있는데 예전 같지 않더군요. 솟구치는 감정들이 넘실거렸습니다. 꾹 참고 인내하고 있었지만 조금만 콕 찌르면 동생을 향한 뾰족한 말들이 튀어나올 것 같았죠. 게다가 기다리라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 자체가 우스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많이 상한 모양이에요. 동생에겐 더 이상 대화하기 싫단 뜻을 내비치고 나와버렸습니다. 네 여친 들어오면 둘이 정리해서 나한테 문자 보내놔. 여기서 내가 시간 날리면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간다. 그렇게 복잡한 심경으로 집에 돌아오니 와이프가 뭔가 다른 분위기를 읽은 듯 제게 무슨 일 있냐며 넌지시 물어오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술 한잔 하자며 운을 뗐습니다. 고맙게도 와이프는 곧바로 오케이 해주었죠. 그렇게 집 근처 호프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소주 한 잔을 입에 털어 넣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말해주었어요. 당신이 워낙 내 동생 하면서 싸고 돌아서 말을 못했는데 솔직히 난 첫인상부터 별로였어. 막말로 당신한테 받은 거 많고 얻어먹은 거 많은 건 사실이잖아. 근데 난 한 번이라도 밥 사는 걸 못 봤다? 근데 또 사치는 심하고 말이야. 아내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동안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밥 한 끼 커피 한 잔 얻어먹은 기억이 없더군요. 지금까지는 섭섭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좀 더 진실되게 털어놓자면 조금이라도 섭섭한 마음에 들 땐 나보다 8살이나 어린 동생이고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스스로 되새겼던 것 같아요. 뭐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문제는 최근 들어 점점 더 심해진 사치였어요. 못 보던 명품 옷들이 늘어났고 손목엔 값비싼 시계가 생겼죠. 아내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엔 더더욱 눈에 띄더군요. 그러나 사치 하나 가지고 뭐라 하기도 좀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본인 돈으로 사는 거니까요. 겉으론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찜찜한 느낌이 계속 쌓이고 있었죠. 아내는 생각에 빠진 제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동생과 슬슬 멀어질 준비를 하라는 말이었어요. 저도 머리로는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나는 정과 추억들이 쉽게 결정 내리기 어렵게 만들더군요. 아내는 당장 멀어지는 게 어렵다면 CCTV라도 더 설치해두라고 말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CCTV가 있긴 했지만 내부에 하나, 외부에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심지어 그 2개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괜히 감시하고 의심하는 것도 싫었기 때문이죠. 뭐 보더라도 딱히 의심할 만한 구석을 찾긴 힘들었을 겁니다. 내부에 있는 건 가게 입구 쪽을 비추는 각도였고 외부는 가게 앞골목길만 보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직원 감시 용도보단 손님 유무 확인용에 가까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정이 많고 의리가 많은지 나도 알아. 그 점에 내가 반한 거기도 하고. 그렇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내 말 듣고 어디 후회한 적 있어? 당장 뭘 하란 건 아냐. 그냥 CCTV만 티 안 나게 몇 개만 더 달아놔봐. 나중에 도움이 될지 누가 알아. 와이프의 말도 틀린 거 하나 없었습니다. 말 맞다나 늘 아내의 말을 들으면 도움이 되면 됐지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번에 현명하고 똑똑한 아내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눈에 띄지 않는 초소형 사이즈의 CCTV를 3개 정도 더 구입했어요. 그리고 새벽 일찍 매장에 방문해 몰래 숨겨서 설치해 두었죠. 설치하면서도 부디 제가 이걸 확인할 일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동생은 월급 올려달라고 했던 날 밤 제게 문자로 600만 원은 기본금에 인센티브가 더해진 금액인 게 맞았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도 함께 보내더군요. 굳이 답장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은 동생대로 출근하고 저는 저대로 바빴죠. 그렇게 몇 주간의 시간이 더 지났어요. 오랜만에 오프라인 매장 상황을 살펴볼 겸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옆 주차장에 못 보던 차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 위치엔 제 차나 동생 차를 대는 곳이라 의아했습니다. 그렇다고 고객차라고 하기엔 외제차인데다 가게 주 타겟이 10대인 터라 차를 몰고 오는 고객은 거의 드물었어요. 동생에게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동생은 어쩐 일이시냐며 반갑게 맞이해주더군요. 가게 옆에 못 보던 차가 있던데 누구 차야? 차의 주인에 대해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뽑은 본인 차라는 겁니다. 꽤나 가격이 나가 보이는 벤츠였는데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샀냐 물으니 중고차랍니다. 아무리 중고차라 해도 차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비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직 한참 아끼고 모아야 할 시기에 비싼 차를 덜컥 샀다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할부값만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유지비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물었죠. 할부값만 달에 150씩은 나간다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띵해진 머리를 짚게 되더군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산 거냐며 잔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거진 월급의 반을 날리면 돈은 언제 모으느냐는 말까지 나왔죠. 그랬더니 동생이 하던 일을 멈추곤 절 빤히 쳐다보더군요. 형, 누가 보면 내 부모인 줄 알겠어. 이 정도 잔소리는 선 넘는 거 아니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뭔가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말 아니라 여길지 모르겠으나 제겐 충격적으로 다가오더군요. 저 딴엔 동생이 안타까워서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나온 말인데 동생 입장에선 듣기 싫은 잔소리에 불과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잔소리가 듣기 싫을 순 있지만 그렇게 정떨어지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 동생의 말에 배신감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감정이 드는 걸 보면 내가 생각보다 동생에게 준 마음의 크기가 컸구나 싶었죠. 그런데 배신감과 함께 드는 섭섭함, 그리고 충격 같은 것들이 제겐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당시엔 온라인이며 오프라인이며 사업이 주춤거릴 때였고 그 때문에 시작했던 자체 브랜드 생산 역시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디자인을 몇 번씩이나 업고 다시 준비하는 그 과정의 스트레스도 어마무시했습니다. 거기에 동생에게 소모되는 감정까지 더해지니 몸에 탈이 난 듯해요. 어느 순간부터 이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살다 보면 귀에 이명쯤이야 누구나 한 번씩 겪는 거다 보니 크게 염려치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귀가 멍하고 답답하고 갑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마저도 무시하고 방치했더니 갑자기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게 확 느껴지더군요. 그때서야 겁이 나서 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검사를 거친 뒤 알게 된 병명은 돌발성 난청이었어요. 돌발성 난청은 원인 불명일 때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은 경우에도 생기곤 하죠. 그래도 일찍 내원하시길 정말 잘하셨습니다. 조기 진단된 케이스라 적절한 치료만 받으시면 금방 호전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 스트레스 원인이 맞다면 가능한 한 입원 치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론 통원 치료도 가능하긴 하나 입원해서 푹 쉬면서 경과를 보는 게 호전율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경우엔 더더욱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으니 동생의 얼굴과 의상 제작으로 자꾸 부딪히던 공장장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그들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라도 입원하는 게 맞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내는 제 병명을 듣고 눈물을 쏟아냈어요. 본인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몸 좀 챙기라는 말을 들으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러다가 혹시 귀가 안 들리면 어쩔 거냐며 무조건 입원 치료하고 다른 생각도 하지 말라더군요. 제 일처럼 더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니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더 굳건하게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되었죠. 입원 소식을 들은 동생은 다음날 바로 병문안에 왔습니다. 그래도 인간 댐댐이는 하는 녀석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저번에 누수공사 때 오셨던 아버님도 함께였습니다. 갑작스레 마주치니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숨긴 채 얼른 일어나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님은 들고 온 비타 500을 내미시며 얼른 나으라고 덕담을 몇 마디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론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점장이라길래 매장에 또 한 번 방문해봤지. 그런데 내부 벽체나 샤시나 뭐냐 너무 지저분하더라. 아버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가게 내부가 너무 지저분하고 아예 싹 리모델링 하자는 거죠. 본인이 상가 리모델링만 10년 차니 잘해주겠다면서요. 제 표정을 한번 살펴보시더니 가격 흥정까지 하셨습니다. 본인 아들 월급도 올려주고 감사하니 원래 1억은 받아야 하는데 7천만 받겠다나요?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제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돌발성 난청에 왔다는 건 동생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프다는 사람 병문안에 본인 아버지를 데려와 리모델링 공사를 하라뇨. 심지어 덤터기 씌우고 방수공사 잘못한 거에 대한 반성도 없이 말이에요. 진짜 분통이 터지더군요. 아버님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픈 사람 찾아와서 리모델링이요? 7천을 또 뜯어가시려고요? 방수공사 허투루 하고 뜯어간 300만 원으론 배가 안 차셨나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사과 한마디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제 말을 들은 동생이 난리치는 겁니다. 본인 아빠한테 왜 그렇게 싹수 없이 말하냐면서요. 너라면 이 상황에서 좋은 말이 나가겠냐 했더니 일부러 공사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 모르셔서 그런 거랍니다. 그땐 아버님께 용돈 드린 셈 치니 뭐니 하더니 이제 와서 쪼잔하게 뭐라 하는 거 진짜 같은 남자로서 쪽팔린다네요. 그거야 이렇게 또 돈 뜯으러 오기 전의 일이죠.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7천만 원이니 리모델링이니 뭐니 말 안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결국 서로 간의 말다툼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란이 커지자 간호사님이 들어오셔선 동생과 아버님을 쫓아내시더군요. 절대 안정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며 대신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앞으로는 가족 외에는 면회도 하지 말라며 제발 안정을 취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린 뒤에도 두근거리는 심장은 가라앉질 않더군요. 그때서야 아내의 말이 정말 맞구나 싶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장 동생과 멀어져야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우선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급선무이니 대책 마련이나 다른 생각은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태어난 후에 해고든 뭐든 결정하기로 미뤄둔 후 휴식을 취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니 증세가 많이 회복되더군요. 그래도 며칠간은 더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태라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병행하기로 했죠. 그래서 집에 돌아온 이후에도 바로 업무를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3일간은 집에서 푹 쉬었던 것 같아요. 폰으로 CCTV 앱을 켜서 확인해 보니 동생은 그 이후로도 계속 출근해서 일하고 있더군요. 푹 쉬고 난 뒤에는 그간 연락 왔던 사람들에게 답장을 돌렸어요. 그중에 신발가게 사장님도 계셨죠. 통화하면서 이제 많이 나았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 몸 좀 챙겨가며 일해. 근데 말이야. 그동안 자네가 아파서 말을 못했는데 그 가게 대신 봐주는 총각 있잖아. 아무리 봐도 그 총각이 돈 훔치는 것 같아. 전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며 자세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신발 가게가 바로 저희 매장 맞은편이다 보니 동생의 차가 바뀐 걸 바로 알아챌 수밖에 없었대요. 게다가 나이도 어린데 비싼 차를 뽑았구나 싶어 자꾸 눈길이 가더랍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매일 두세 번씩 차에 들어갔다가 1분 뒤에 나오는 행위를 반복하더랍니다. 장사를 잘 하다가도 손님이 없는 틈이 생기면 밖으로 나오더래요. 그리곤 차에 들어가 1분 뒤에 나오는 그 행위가 반복됐다는 거죠. 신발가게 사장님은 생각할수록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더군다나 공통적으로 손에 담배와 겉옷을 쥐고 나오는 게 수상쩍었답니다. 마치 뭔가를 숨기려는 듯이 느껴졌다네요. 그래서 설마는 마음에 하루는 날 잡고 뚫어져라 봤더니 손에 쥔 겉옷 사이로 돈다발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신발가게 사장님 생각엔 그날 번 현금을 외투로 가려서 들고 나온 뒤 차 안에 옮기는 것 같단 거죠. 자세히 한번 알아보라는 말씀과 함께 신발가게 외부 CCTV 영상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제가 설치한 CCTV와 신발가게 사장님으로부터 받은 파일까지 모조리 다 비교하며 살펴봤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죠. 정말 돈을 훔친 게 맞다는 것을요. 사장님 말씀대로 하루에 두세 번씩 규칙적으로 밖에 나가더군요. 그리고 나갈 땐 항상 옷과 담배를 쥐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척 연기를 했던 거죠. 기존에 설치해 두었던 CCTV만으로는 여기까지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말을 듣고 추가로 설치해둔 CCTV에선 아주 디테일하게 녹화가 되어 있었어요. 계산대 바로 위에 설치해 두었기에 10,000원과 50,000원짜리 뭉치를 꺼내 겉옷으로 숨기는 모든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전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억울함과 분통함으로 뒤덮인 정신은 시간이 흐를수록 뚜렷해지기만 했거든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까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매장 오픈 시간에 맞춰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잠깐 앉아보라고 하니 오픈 준비가 바쁘다며 은근슬쩍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동생을 붙잡은 뒤 곧바로 돈 훔치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동생은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선 동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곤 고개를 숙이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 일어나라며 저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땐 그 모습마저도 가식처럼 느껴져서 역겨울 정도였어요. 무작정 죄송하다, 용서해달란 말만 반복하기에 진짜 죄송하면 자초지종을 속이지 말고 모두 말하라고 종용했습니다. 동생은 눈물을 훌쩍거리면서 데이트 비용이 부족해서 저지른 일이랍니다. 아니 20대 초반 커플이라면 기껏해야 맛집 가고 카페 가는 정도 아닌가요? 대체 얼마를 쓰기에 월급 400만 원이 부족한 거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한 달에 한 번은 비싼 선물을 원한대요. 안 사주면 삐지고 헤어지자는 말까지 나와서 매번 들어주다 보니 신용대출까지 냈답니다. 전 그 말을 듣곤 그건 정상적인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일러주었어요. 선물 안 사주면 헤어지자고 하는 게 정상적이라 생각하냐고도 물었죠. 동생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전 동생이 얼른 정신 차렸음 하는 마음에 강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화려한 외모에 빠져서 사리분별 못하는 모양인데 내가 볼 때 그 여자는 뱀이나 다름없다고요. 그랬더니 동생이 벌떡 일어나선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겁니다. 나한텐 뭐라 하더라도 내 여장 건들지 마. 참나. 암만 사랑에 빠져 눈 멀었다고 한들 이건 호구나 다름없지 않나요?
어쩐지 점점 사치품들이 늘어난다 싶었더니 여자친구의 영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안 될 제 돈통까지 손을 대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사랑에 빠져서 저지른 무모한 짓이라고 하기엔 이해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 싶었죠. 그냥 봐주고 넘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몰래 훔친 돈이 얼마냐 물었어요. 그마저도 대답하지 않으려 하길래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CCTV 전부 돌려서 정확하게 확인해보겠다고 협박도 했죠. 그리고 경찰은 물론이고 소송까지 감내해야 할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이 먹히긴 한 건지 거진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털어놓더군요. 솔직히 너도 네 나이에 400만 원 받는 거 내가 많이 쳐준 거란 거 알지? 널 아끼는 만큼 챙겨준 건데 뒤통수로 보답하니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번 달 월급은 200만 원 제하고 입금해줄게. 그리고 다음 달부턴 나오지 마. 동생은 제가 해고할 거란 생각은 못했었는지 깜짝 놀라선 제게 애원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을 쏟아내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그 용서를 얼마나 많이 했었는지 본인만 모르는 듯했죠. 저는 여기서 널 한 번 더 봐준다면 남들이 호구라고 욕할 게 뻔하다. 그만큼 많은 관용을 베풀었다는 걸 알아두길 바란다고 한 뒤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매장 오픈 시간임에도 출근하지 않았더군요. 그 자리에서 동생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예 꺼놓고 받지 않는 겁니다. 진짜 막 나가자는 거구나 싶어서 험한 말이 입 밖에 튀어나올 지경이었죠. 급한 대로 쇼핑몰 직원들 중 한 명에게 부탁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책임감 없이 잠수 탄 동생 덕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어요. 매장에도 출퇴근해야 했고 쇼핑몰 사업도 챙겨야 했죠. 더군다나 자체 브랜드 의상 제작으로 공장도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뒤 운 좋게 경력직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7일 동안 빠짐없이 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폰은 어김없이 항상 꺼져 있더군요. 그런데 너무 연락이 안 되니까 슬슬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 싶어 동생 자취방도 찾아가 봤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쯤 되니 혹시나 무슨 큰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었죠. 신용대출까지 냈다는 말이 생각나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인가 싶기도 했고요. 아버님 연락처라도 알면 좋을 텐데 동생 편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번호나 상호도 몰랐습니다. 혹시 싶어 연락한 경찰서에서는 실종 신고 들어온 건 없다고 하더군요. 겨우겨우 기억을 더듬어가며 동생의 SNS 계정도 찾아봤지만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해고한 다음 날부터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진 상태였죠. 안 그래도 신경 쓸 일이 많은데 동생 걱정 때문에 밤잠까지 설치자 아내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 사람 아버지 완전 드세잖아. 무슨 일 있었으면 실종신고 바로 했겠지. 신고도 없다는 건 그냥 잠적했단 뜻이야.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당신 건강부터 신경 써 제발, 응? 아내는 제가 이렇게 계속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다시 난청이 도질 수 있다며 걱정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실종신고를 안 할 아버님이 아니기에 그저 해고당하니 홧김에 잠적한 거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후 오프라인 매장은 새로 뽑은 직원과 쇼핑몰 사무직원 2명이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에게 주던 400만 원을 200씩 나눠 지급했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장사는 더 잘 되더군요. 직원도 1명보다 2명 있으니 지난번 절도 사건처럼 허튼 짓 할 걱정도 덜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직원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지금 당장 매장에 와보셔야 할 것 같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찾아갔더니 매장 안에 낯선 사람들 무리가 있더군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우리 매장 가맹점 사장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가맹사업 안 한다고 했더니 오히려 그게 또 무슨 소리냐고 화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공동대표한테 가맹비도 다 입금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어리둥절해서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번쩍이며 드는 생각에 혹시 그 공동대표란 사람 이름이 뭐냐 물었는데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동생 이름이었습니다. 피해자 한 분은 제게 동생 명함까지 내미셨는데 제 브랜드 상호명으로 공동 CEO란 명함을 팠더군요. 아니 그 사람이 초기 자본금 5천만 원만 있으면 옷이며 집기며 다 세팅해준다고 했다니까요. 여기 매장 포스기도 까서 보여주면서 수익이 몇 프로인지 얼만지도 다 보여줬다고요.
그 오프라인 매장은 결코 매출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니 아예 포스기 자체에서도 조작한 모양이더군요. 그 밖에도 인테리어 비용이나 물품 대금이나 사소한 것들까지 사기쳐서 사람들을 꼬여낸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다 보니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거도 심지어 친형제처럼 지내던 동생의 짓이라니 화나는 걸 넘어서 멍하더군요. 총 5명에게 사기친 거라 피해 금액은 무려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피해자분들 말론 불과 일주일 전까지도 연락을 했다기에 저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연락이 안 됐다고 했죠. 피해자들은 답답한 마음에 저에게도 화를 냈지만 그동안의 일들을 대충 말씀드리자 저도 피해자임을 인지하셨습니다. 우선은 알겠다며 경찰서 가서 신고 접수한다곤 나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도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과 CCTV 기록 등 모든 이야기와 증거들을 전달했죠. 한참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니 많이 걱정했는지 현관문 앞까지 한 걸음에 뛰쳐나온 아내가 보였습니다. 아내를 향해 괜찮다며 싱긋 웃어 보였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절 와라 껴안아주더군요. 덤덤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 생각했지만 따뜻한 아내의 품속에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사내로서 창피한 말이지만 근래 10년 안에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양을 흘렸던 것 같네요. 아내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 잊고 살자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당신 잘못 하나 없으니까 괜히 자책하지 마. 알았지? 우리 다 잊고 행복하게 살자. 아내의 말대로 저는 내심 자책하는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동생을 아끼는 만큼 아낌없이 베풀었기에 그 모든 과거가 후회되더군요. 그래도 아내의 말대로 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로는 딱히 연락이 없어서 어찌저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마음 한편엔 계속 불안감이 맴돌았습니다. 뭔가 이게 끝이 아닌 것만 같았거든요. 경찰 측 수사 과정도 생각보다 지지부진했습니다. 카드 기록이나 어떤 자국 하나 없이 증발한 터라 어디로 도망간 건지 파악하기 어렵다더군요. 그래도 아버님과는 연락이 닿았다고 하기에 만남의 자리를 부탁드렸습니다. 혹시나 거절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래도 아버님께서 만남에 동의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다행이었죠. 마침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나오신다기에 근처 커피숍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자리에 앉은 뒤 저를 보고 처음 꺼내신 말씀은 그땐 미안했다는 말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나 여쭸더니 방수공사고 병문안이고 그땐 돈이 급해서 한 치 앞도 못 봤답니다. 본인이 당하고 나니까 진짜 나쁜 짓이란 걸 깨달았다며 미안하다 사과하시더군요. 그놈 그거 여자에 미쳐선 지 애비도 못 알아보더라. 내 트럭까지 몰래 팔아넘기고 도망갔어. 제게 잠수탄 다음날 아버님께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트럭을 갖다 팔았답니다. 다행히 그 중고차 매장을 어떻게 찾아내서 다시 가서 사오셨다네요. 그래도 차를 산 만큼의 손해는 보신 셈이죠. 아버님은 혀를 끌끌 차면서 학생 때 행실 보고 알아차리긴 했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나쁘게 클 줄 몰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말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의 입을 통해 들은 이야긴 기가 막히더군요. 동생은 중학교 시절부터 힘없는 친구들의 돈을 뺏기 일쑤였답니다. 체구도 작고 말라서 힘은 없었지만 촉새라 말을 참 잘했대요. 그래서 양꼬치들과 곧잘 어울려 놀기 시작했고 덩달아 기세를 얻어 동급생 금품 갈취부터 흡연 음주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학교에 불려간 것만 10번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동생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모든 게 가짜였던 겁니다. 처음에 제가 오해했던 거라 치더라도 혹시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냐고 직접적으로 동생에게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랑 같은 상처를 가진 아이라 생각하고 알뜰살뜰 챙겼는데 그 모든 과거가 다 허구였던 거죠.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역겨워하는 양꼬치 무리가 그 동생이었다니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마치 부전나비 애벌레에게 속은 개미와 같은 기분이었죠. 그러나 온전한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제 폰에 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연락을 받아보니 자체 브랜드 의상을 제작하고 있는 공장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대뜸 가져간 옷대금은 대체 언제 치를 거냐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네?
대금이라뇨? 물건도 못 받았는데 무슨 대금이요? 이번 달 안에 의상 보내주시기로 하셨고 아직 안 주셨잖아요.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혈압이 오르는 느낌이네요. 동생이 공동 CEO라는 명함 하나로 공장에도 사기를 쳤더군요. 본인이 제 브랜드 공동대표라며 명함을 내밀곤 급하게 필요하니 생산한 만큼만이라도 우선 달라고 했답니다. 저희 업체와 거래하는 동안 저 말고 디자이너들은 봤지만 동생의 얼굴은 처음 보셨대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다 보니 공장장님도 처음엔 의심부터 했답니다. 그래서 제게 연락을 하려고 했더니 저지하더래요. 그리곤 저와 함께 어깨 동무하고 매장 앞에서 찍은 사진과 돌발성 난청으로 입원했을 적 사진을 보여주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장님은 몸이 안 좋아서 입원해 있다고 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대신 일 처리하는 거라고 설명한 거죠. 괜히 또 일 문제로 전화하면 안 그래도 안 좋은 몸 더 상할까 걱정된다면서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했다네요. 공장장님 말씀으론 정말 진짜처럼 말을 잘하더랍니다. 게다가 실제로 저랑 같이 일한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니 공장장님 입장에선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정말 그런 줄로만 알고 지금까지 생산된 양만큼 동생이 찍어준 주소로 먼저 보냈답니다. 그 양은 80%에 달했고 하필 겨울 코트와 패딩 종류라 단가가 비싼 옷들이었어요. 단가만 쳐도 거의 1억에 가까운 금액이었죠. 처음엔 고통스러움에 몸부림쳤으나 직접적으로 큰 금액의 피해를 입으니 되려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군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당연히 경찰에 신고부터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수사 상황에 반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었어요.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원하시는 금액이 얼마든 다 부르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 녀석 제 눈앞에 잡아만 주세요. 결국 어둠의 힘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소문에서 사람 찾기로 유명하다는 흥신소를 방문해 의뢰를 맡겼어요. 얼마가 됐든 부르는 대로 줄 테니 이 사람 좀 잡아달라고 했죠. 금전적인 피해도 시급했지만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앞두고 있는 자체 브랜드 오픈까지 문제였습니다. 그 과정에 정말 많은 돈을 쓴 상태였거든요. 디자이너와 사무직원들까지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었습니다. 브랜드 론칭이 끝나고 나면 보너스 주겠다며 서로 으쌰으쌰하던 세월만 해도 한참이었죠. 내 인생에 2번 다시 없을 찬스라 생각하고 임했었기에 더 고통이 컸습니다. 그래도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지치고 힘들어할 때면 넓은 그늘이 되어주었거든요. 흥신소에 일을 맡긴 지 거진 3주 만에 잡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역시 돈을 쓰니까 빠르긴 빠르더군요. 그렇게 알게 된 동생의 소재지는 어느 섬마을에 있는 여인숙이었습니다. 주소를 받은 다음엔 무슨 정신으로 달려갔는지 기억이 흐릿하네요. 그저 지금 안 잡으면 끝난다는 일념 하나로 운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달려 도착한 곳엔 꿈에서도 나오지 않던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은 제 얼굴을 보곤 저승사자라도 본 듯 화들짝 놀라며 멈춰섰습니다. 혹시나 도망갈까 싶어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는데 막상 도망가려는 신용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단념한 듯 여인숙 마당으로 걸어나와 간이 의자에 앉더군요. 전 터벅터벅 동생에게로 향했고 그 자리에서 주먹을 날렸습니다. 너 맞아도 할 말 없는 거 알지? 다 알고 찾았어. 가맹점 사기에 자체 브랜드 의상까지 중간에서 가로채고 너 이 자식 내가 거기 얼마나 큰 공을 들였는지 몰라서 그래? 너 진짜 사람이긴 하냐? 들짐승도 너처럼은 안 해. 알아? 동생은 울분을 토하듯 소리 지르는 제 말을 듣고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본인도 피해자랍니다. 네가 지금 내 앞에서 피해자라는 말이 나오냐 하니 피식 웃더군요. 그리고 형한테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나만큼 인생 망친 건 아니잖아 라며 아주 뻔뻔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윽고 얻어맞은 뺨을 손으로 쓸어내리더니 담배 한 대를 입에 물더군요. 동생은 후 하고 깊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말해주었어요.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는 걸핏하면 가만히 있던 동생을 살살 긁었답니다. 내 친구네 남친은 어떤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났고 누구는 코인으로 얼마를 벌었고 하는 돈 얘기가 주류였대요. 그러면서 넌 돈 벌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한심하게 쳐다보더랍니다. 아니라고 나도 열심히 살고 있다고 대답하니 월 400씩 받아서 언제 부자가 되겠니요?
차라리 사업할 생각은 없느냐 물어보기에 생각은 있지만 무슨 돈으로 하겠냐며 한숨을 쉬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동생 여자친구가 제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솔직히 오프라인 매장은 동생 혼자서 다 하는 거니 공동대표나 다름없지 않느냐면서 우선 명함부터 파라고 했다나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 가맹사업 사기를 치자고 했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 생각했지만 여자친구의 말을 들으니 다 일리가 있더래요. 일리가 있다고? 그게 진짜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나 등쳐먹자는 얘기를? 동생은 깊은 한숨 같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그땐 그랬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허술하기 그지없지만 그 당시엔 들키지도 않을 거라 생각했대요. 그냥 정신 나간 상태였구나 싶었죠. 아무튼 그렇게 여자친구가 시키는 대로 가맹사기를 치기로 했답니다. 당장 자영업자들 커뮤니티에 가입해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만 누렸대요. 돈이 급하고 당장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들일수록 속여넘기기 쉽다나요? 더 급하고 더 괴로운 사람을 건드렸더니 그것부터가 정말 악마 같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은 일말의 가책도 못 느끼는 듯 덤덤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그렇게 5명을 속여 자본금을 2억 5천 벌 수 있었답니다. 사실 3명 더 속이려고 밑밥을 깔고 있었는데 그들은 중간에 수상하다는 걸 눈치채곤 연락을 끊었다더군요. 그때에도 동생 여자친구가 난리를 쳤대요. 제대로 했으면 4억 벌 수 있었는데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느냐면서 화를 냈답니다. 그 과정도 순탄치 않았지만 어쨌든 자본금이 생겼으니 이제 8옷이 필요했대요. 마침 제가 준비하던 의상이 생각나 공장에 방문해 제가 준비하던 물품을 훔쳤답니다. 사기친 자본금을 토대로 의상 브랜드를 오픈해서 제가 디자인한 옷을 팔려고 했던 거죠. 근데 사업 시작도 못했어. 여자친구가 2억 5천 다 들고 튀었거든? 사기친 2억 5천을 여자친구 통장으로 넘겨주자마자 연락이 끊겼답니다. 백방으로 찾아봤지만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다네요. 그렇다고 본인이 사기친 마당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으니 찾기 힘든 섬마을까지 내려와 살고 있었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그럼 대체 왜 처음부터 제게 거짓말을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버님을 통해 다 들었다. 너 학생 때 애들 삥 뜯고 물건 훔치는 양꼬치였다며 하고 말이죠. 아, 그거? 하고 운을 띄운 동생은 애초에 제가 잘못한 거랍니다. 본인 맘대로 오해하길래 맞장구 좀 쳐준 거밖에 없대요. 솔직히 형 같은 찐따한테 비굴거리면서 돈 버는 거 나도 별로였어. 그리고 이제는 아예 숨길 생각도 안 하고 뻔뻔한 면모를 다 드러내더군요. 어찌 보면 동생도 여자친구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라 볼 수 있겠지만 여자친구가 아니었더라도 무슨 짓이든 했을 겁니다. 정상인이라면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 그런다고 한들 사기치고 뒤통수 치자는 말에 동조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애초에 양아치처럼 살아가던 동생 입장에선 꽉 먹고 알 먹는 일이었겠죠. 사기쳐서 돈도 벌고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도 얻고 뭐 그런 걸 바란 게 아니었을까요? 그 이후 동생은 경찰에 인도되었고 저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소송을 걸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따른 명예훼손, 상호 무단도용 등 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조항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경찰서에서 마지막으로 본 동생의 얼굴은 묘하게 희한하더군요. 죽음의 그림자가 얼굴에 씌어 있었어요. 그 삶의 지옥도는 곧 다가올 어둠의 기운으로 보였달까요?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동생과의 대화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온갖 소송으로 그 녀석을 압박하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꼭 이렇게까지 독하게 해야겠어? 형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간의 정도 있는데. 나 출소하면 살 수 있긴 해줘야지. 아버지 말론 내 차하고 그 얼마 되지 않는 빌라도 압류 걸었다던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태어나서 누군가한테 처음으로 독하게 하는 것 같네. 내가 끝이 아니잖아. 7명한테 민사소송 걸린 거 평생 갈 텐데 사는 게 아닐 거야. 네 인생은 내가 왜 이렇게 변했냐고? 제 마지막 말에 동생이 초점 없는 눈으로 보더군요. 전 싸늘히 말했습니다. 너 사람 아니잖아. 너도 네가 사람 아니라는 걸 잘 아는 것 같은데. 동생은 고개를 푹 숙였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동생은 제대로 된 변호사 선임비도 없었던 모양인지 허술한 대응만 하더군요. 덕분에 큰 힘 들이지 않고 모든 소송은 제 승소로 끝이 났죠. 그러나 동생이 갖고 있는 재산으로는 변제 능력이 부족했고 매달 일정 금액씩 갚아나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맹점 사기로 뜯어낸 2억 5천만 원도 갚지 못해 현재는 징역살해 중입니다.
그 당시엔 여자친구를 잡내만에 했었으나 지금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외국으로 도망간 것 같다는데 잡는 게 쉽진 않은 모양입니다. 아참, 그때 훔쳐간 자체 브랜드 의상은 그대로 다 수거해 올 수 있었어요. 동생 여자친구가 자본금을 들고 도망가는 바람에 창고에 그대로 묵혀두고 있었거든요. 밀린 창고 이용료만 지불하고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액땜한 건지 뭔지 생산한 자체 브랜드 제품 모두 완판되었고 한층 더 유명해졌어요. 그때 당시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던 이 일을 웃으며 넘길 수 있을 만큼 여유도 생겼죠. 그렇게 전보다 많은 돈과 유명세를 얻었지만 이젠 사람을 잘 못 믿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제 아내 이외의 사람들에겐 정을 주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닌가 봐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뒤통수 맞을 일 없도록 항상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모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기막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